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목소리 아무도 안 들어왔네. 자, 네네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소리가 들어갔냐? 하나 둘 셋 넷. 누가 들어왔을까? 궁금해. 뽕. 좋아요. 딱 좋다. 혜민이도. 그렇지. 좋습니다. 자, 그다음입니다. 자, 이 노멘클레이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명명법. 이름을 부르는 방법, 뭐 이런 뜻이 되겠죠? 특히나 얘 같은 경우는 유기화학에서 아주 굉장히 이제 자주 나오게 될 텐데 아마 그 옥스터비 책에서는 챕터 7에서 유기화학에 대한 명명법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내가 나중에 강의를 넣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좀 공부를 하시고 지금은 베이결합 화합물에 대한 명명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거기 어떤 화합물이 있냐면 요렇게 K3 Fe CN6 이런 화합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얘 이제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포타슘 헥사 사이아노 페레이트. 짜잔. 자, 저 녀석에 주어진 이름은 이거거든요. 그럼 이때 이 이름에 들어있는 논리 구조가 뭔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여기 K, 이게 이제 영어 이름으로 뭐예요? 포타슘이라고 하죠. 뭐 칼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칼륨은 이제 독일식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식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칼륨이라고 하는 건.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거쳤기 때문에 그 일본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칼륨으로 발음을 하는데 보통 전 세계적인 통용 표현은 포타슘, 아시겠죠? 그럼 아시다시피 포타슘은 알칼리 금속이니까 반응을 했을 때 항상 이온가가 뭐가 돼요? 알칼리 금속은 이온가가 100% 1 플러스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를 써주는 이유가 뭐냐? 바로 양이온을 먼저 표기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명명법이 한글 명명법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 명명법에서는 음이온을 먼저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NaCl. 아이고 깜짝아. 자, 이거 영어로 쓰면 뭐예요? 영어로 쓰면 소디움 클로라이드거든요. 근데 우리말로 쓰면 어떻게 돼요? 염화 나토륨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이제 소듐으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클로라이드가 염화 이걸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영어로 쓸 때는 양이온 먼저 음이온 나중에 이렇게 쓰는데 한글로는 반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착화한 물도 양이온이 있다면 그걸 지금 먼저 표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얘가 포타슘이 1 플러스인데 그게 3개가 있어요. 그럼 뒤에 있는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음이온이 돼야 되겠죠. 그럼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얘는 3 마이너스 이온가를 갖는 음이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때 여기서 헥사 보이죠? 헥사라는 뜻은 뭐냐면 숫자 6을 뜻합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요놈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수를 뜻하는 저 접두사가 바로 지금 여기서 헥사로 쓰인 건데 이뿐 아니라 많은 그 숫자 접두사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다이, 트라이, 테트라, 펜타 이런 식의 숫자 접미사들이 있는데 다이, 트라이, 테트라, 펜트라, 펜타 되게 익숙할 거예요. 다이는 몇 개를 뜻하고요? 2개. 트라이는 3개, 테트라는 4개, 펜타는 5개.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헥사는 6개입니다. 아시겠죠? 뭐 7개, 8개 등등도 있을 수 있으나 요 일반화학 수준의 이름 붙이기에서는 요 6을 넘어가는 게 내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먼지가 들어갔나 봐.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이 일반학 수준 이름 붙이기에서는 6 넘어서는 거의 안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2, 3, 4, 5, 6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사이아노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사이아노. 자, 이게 누구냐면 여기에 있는 CN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철이 그 중심 금속인 게 분명하니까 여기에 있는 CN이 리간드겠죠. 근데 리간드는 항상 뭐를 만족해야 된다고 했어요? 리간드는 항상 뭐를 만족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리간드는 항상 뭐를 만족하게 돼 있다? 옥텟을 만족하게 돼 있다고 했죠. 그럼 CN이 옥텟을 만족하려면 루이스 구조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바로 탄소하고 질소가 삼중결합이 되고 질소의 비공호 전자쌍, 탄소의 비공호 전자쌍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 탄소가 형식 전하가 1-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옥텟을 만족하려면 저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CN은 정기적으로 중성이 아니라 그 자체로 1- 음이온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사이아노라고 하는 건 바로 저기에 있는 CN- 리간드를 뜻하는 말이 바로 사이아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교재에 보시면 주어져 있는 지금 178페이지에 거기 표 10이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표 10. 자, 그럼 거기 표 10에 여러 가지 그 음이온들이 나와 있거든요. 보이세요? 여러 가지 음이온들이 나와 있죠. 얘네들이 리간드로 작동하고 있을 때의 이름들이 거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음이온 말고요. 어떤 양이온과 어떤 정기적으로 중성인 물질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리간드로 작동하고 있는 녀석들인지라 거기에 모두 다 비공호 전자를 표현해 두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싹 외워야 됩니다. 이 이름 전부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 10, 얘는 반드시 암기. 왜냐? 이 표 10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옥스토비 책에 나와 있는 그 표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옥스토비에 나와 있는 이름 붙이기 연습 문제들이 다 표 10에 나와 있는 음이온들을 다 소재로 사용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다루게 되는 이름에 여기에 있는 표 10에 있는 것들이 무조건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것을 끄고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그 표 10에 좀 재밌는 게 있는데 바로 요거. 표 10에서 이제 나와 있는 것만 하나 살짝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냐면요. 나이트로란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트리토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나이트로와 나이트리토. 보이세요? 이 두 개가 어떤 차이냐면요. 이런 차이입니다. 나이트로는 루이스 구조가 요래.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을 부르는 이름이 나이트로고요. 나이트리토는요. 요래.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을 부르는 이름이 나이트리토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루이스 구조가 어때요? 똑같은데? 루이스 구조가 똑같은데 왜 누구는 누구고 이름이 다르지? 바로 보시다시피 이 이온은 이 음이온이 가지고 뭐냐면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비공호 전자쌍이 다양하죠. 질소에도 비공호 전자쌍이 있고 산소에도 비공호 전자쌍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금속이 있을 때 그 금속이 이 NO2-의 질소가 베이결합을 할 때를 나이트로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있는 산소가 이렇게 베이결합을 할 때는 나이트리토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그 동일한 음이온이어도, 그러니까 동일한 리간드여도 그 안에 비공호 전자쌍의 종류가 다양하면
그 비공호 전화쌍이 누구 거냐로부터도 이렇게 이름을 구분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구분하다 보면 이름이 억수로 많아지는데 옥스토비 책에는 요 딱 두 개만 이런 예시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나이트로하고 나이트르도 기억하시고 언급하는 이유는 옥스토비 책의 연습 문제에 나이트로와 나이트리토를 구분하는 연습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알겠죠? 어쨌건 외워야 돼. 알겠죠? 외워야 돼. 안 외우면 그냥 나가리. 알겠죠? 외워야 돼. 외워야 돼. 하여튼 그렇다. 그러면 헥사사이아노 무슨 뜻이냐? 알겠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 페르라고 하는 부분이죠. 페르. 이 페르가 누구를 뜻하냐면 여기에 있는 이 철. 바로 이 철을 뜻하는 접두사가 바로 페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철을 뜻하는 접두사가 바로 페르다. 자, 그런데 이때 뒤에 여기에 있는 로마자 3 보이죠? 로마자 3은 뭐냐면 바로 착화합물 내 금속의 산화수, 그거를 지금 로마자로 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포타슘이 1 플러스인데 3개가 있으니 음이온의 이온가가 3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 3 마이너스인데 이 사이아노가 이 자체가 1 마이너스고 그게 6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3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이 철이 양이온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이 전하량 보존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얘가 3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철의 산화수가 3 플러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산화수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자로 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설명할 게 여기에 있는 에이트. 자, 이건 언제 쓰는 말이냐면 요때 쓰는 표현입니다. 얘는 음이온 타입의 컴플렉스. 컴플렉스가 뭐예요? 착화합물을 컴플렉스라고 한다고 했죠. 그 컴플렉스가 음이온 형태면 끝에 8라는 말을 써줍니다. 자,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포타슘 플러스가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구경꾼이겠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금속과 리간드로 되어 있는 착화합물이 지금 보시다시피 뭐가요? 3-의 음이온이죠. 그래서 이 착화합물 전체가 음이온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끝어미 8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게 착화합물이라고 표현하는 방식은 금속과 리간드를 이렇게 대갈로로 묶고 있죠. 요게 바로 착화합물 표현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름으로부터 여러 가지 논리 구조를 지금 우리가 알게 되었네요. 첫 번째, 양이온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리간드가 여러 개일 경우는 숫자 전미사를 골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음이온의 이름은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되고요. 알겠죠? 그런 다음 음이온을 쓰고 그 다음 여기에 중심 금속을 표기를 하는데 철의 경우는 페르라는 접두사를 쓸 수 있고 그게 착화물 전체가 음이온이 될 경우에는 8라는 전미사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착물의 그 금속의 산화수가 얼마인지를 로마자로 표기를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 논리 구조가 사실은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이 논리 구조를 꼭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어떤 예가 있는지 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 거는 요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얘 이름은 요겁니다. 요렇게. 보이죠? 자, 우선 여기서 이름을 다 몰라도 우선 눈에 딱 보이는 게 우선 뭐가 하나가 있습니까? 펜타가 있죠? 펜타. 펜타는 뭘 뜻하는 말이겠어요? 5.
그렇죠? 5, 5. 자, 그리고 여기 카보닐 누구를 표현한 거냐면 바로 얘를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건 어쨌거나 금속이고 이 부분이 어쨌거나 리간드인데 리간드는 항상 뭘 만족해야 된다고요? 옥텟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카보닐의 루이스 구조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뭐 이런 루이스 구조 그리기는 뭐 충분히 많이 봤을 테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카보닐은 이 루이스 구조상에서 전체적으로 양이온이에요, 음이온이에요, 중성이에요? 얘는 요걸로 중성이죠. 중성인 거 알죠? 알죠? 그래서 얘가 전체가 전하가 중성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철도 전하가 중성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끝 말에 아이언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여기에 있는 이 철을 뜻하고요. 그 다음 앞에서는 페레이트라고 해서 로마자로 숫자 3을 표기를 했는데 그건 여기에 산화수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근데 여 철은 지금 산화수가 뭐예요? 그냥 중성이죠. 그럴 경우는 아무런 표기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 띄어쓰기 없습니다. 이 말은 띄어쓰면 감점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착화물이라는 건 그 자체로 단어 하나예요. 알겠죠? 단어 하나여서 리간드와 여기에 있는 착화물을 표현한 그 전체를 띄어쓰기 없이 하나의 단어로 표현해야 된다. 아시겠죠?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됐다. 자, 앞에 거 지울게요. 세 번째. 자, 세 번째 예시는 요걸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요래 그 다음 요래 요렇게 됐다. 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녀석의 이름은 이렇게 되네요. 자, 저 녀석의 이름은 요거입니다. 이름이 상당히 긴데.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요 대괄호가 있는 부분 보이시죠? 요 대괄호 있는 부분까지가 이게 착화합물이고요. 대괄호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은 착화합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염소는 여기서 구경꾼 음이온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걸 보시다시피 이렇게 음이온은 뒤쪽에 표시를 합니다. 아까 어쨌거나 양이온은 무조건 앞에 쓰고 음이온 뒤로 쓴다고 했죠. 지금은 구경꾼 음이온이 있기 때문에 그 음이온을 뒤쪽에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착화물 전체의 이온가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구경꾼 음이온이 1-가 하나가 있으니까 착화물 전체가 이온가가 1+라는 걸 알 수 있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암모니아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거 아까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CO3는 옥텟을 만족하려면 루이스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CO3는 루이스 구조가 탄소, 산소,
산쇼.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탄소 하나하고 산소 세 개가 다 옥텟을 만족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요 산소하고 산소들 사이에 형식 전화가 어떻게 돼요? 얘도 1-고 얘도 1-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CO3는 2-인 채로 존재하는 리간드입니다. 알겠죠? 항상 리간드는 뭘 생각해야 돼? 옥텟을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요 이름 보시죠. 자, 우선 펜타. 얘는 누구예요? 요 숫자 5 이걸 뜻할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암민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 있는 NH3를 리간드로 표기하는 방식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CO3 2-를 여기서 카보네이토라고 부른다는 걸 또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색깔을 좀 보시면 암민은 얘를 표기한 거고 카보네이토는 얘를 표기한 거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근데 이때 하나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암민과 여기에 있는 카보네이토 요 둘 사이에 알파베틱 오더를 비교합니다. 자, 알파베틱 오더가 무슨 말이에요? 알파벳 순서란 얘기죠. 암민은 A로 시작하고 카보네이터는 C로 시작하는데 둘 중에 어디에 알파벳이 먼저입니까? 바로 암민의 알파벳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카보네이터보다 암민을 먼저 쓴 겁니다. 아시겠죠? 이때 중요한 건 앞에 붙어 있는 이 펜타, 이 개수 접두사는 지금의 알파베틱 오더 비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민의 앞에 펜타가 붙어 있어도 쟤는 펜타의 P가 알파벳 비교가 되는 게 아니라 암민의 A가 알파벳 비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개수 접두사가 알파벳 순서 비교에 포함되지 않는 건 유기화학 노멘클레이처에서도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건 또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나와 있는 이 코발트, 뭐 이건 누구겠어요? 뭐 이거겠죠, 뭐 알겠죠? 코발트. 그대로 쓴 거고요. 자, 그리고 저 전이금속에 또 뭘 찾아줘야 돼요? 산화수 찾아줘야 되죠. 자, 이때 산화수 어떻게 됩니까? 얘가 2-고요. 중성인데 전체적으로 1+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 있는 코발트의 산화수가 뭐가 돼야 되죠? 3+가 돼야 되죠. 그걸 이렇게 로마자로 표기한 겁니다. 논리구조 알겠죠? 뭐 이게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거기 영어로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영어로 이렇게 쭉 읽으려고 하면 좀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시를 놓고 설명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여기서 게임 즐기는 사람 있어요? 게임? 뭐 즐기겠지. 그럼 여러분 게임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게임 매뉴얼 읽어온 사람. 아무리 재밌는 게임도요, 매뉴얼 읽고 하려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알겠어요?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하는 게임 배울 때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하냐면요, 아는 친구한테 설명 듣는 게 훨씬 쉽죠? 친구,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거? 야, 이거 클릭해봐. 이렇게 하는 게 쉽지. 그 게임이 있으니까, 이 게임의 모든 논리구조를 내가 다 파악하고 시작해야겠어. 그렇다면 여기 튜토리얼이 있을 텐데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글을 내가 다 읽어야지 하고 게임하면 그건 더 이상 게임이 아니고 영어 공부가 돼버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예를 아는 사람한테 듣고 거기서 논리를 찾는 게 빠르지 이걸 처음부터 읽으려고 그러면 답답해.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뭘 해볼까? 이거 한번 해보자. 마지막 예시다. 하나만 더 해보자. 마지막이다. 자, 네 번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짜잔. 자, 이런 녀석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그러면 얘 이름은 어떻게 되느냐? 이름이 너무 길어. 빡. 얘는 써나 보자. 플래티넘 4 브로마이드. 얘 이름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논리구조를 또 한번 찾아봅시다. 자, 브로마이드, 할로젠이니까 옥텟 만족하려면 무슨 음이온이어야 되겠어요? 1- 음이온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 여기서 구경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브로마이드가 이렇게 뒤쪽에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얘가 아까 내가 강조했던 그 두 자리 킬레이트 에틸렌 다이아민이라는 거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에틸렌 다이아민은 질소며 탄소며 탄소며 질소며 아까 루이스 구조 그려봐서 아시겠지만 정기적으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중성이에요? 얘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이건 아까 루이스 구조 그려봤으니까 또 그리진 않을게요. 자, 그렇다면 구경꾼 음이온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이려면 이 착한 물 전체가 4 플러스여야 되겠죠. 그런데 얘가 지금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이 플래티넘이 착하구나. 그래서 얘가 지금 산화수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플래티넘이라는 표현이 또 나와 있는 거죠. 자, 이 논리 구조까지는 앞에 했던 거랑 똑같죠? 뭐 다를 리가 없지. 논리는 일관돼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 차이점이 뭐냐면요. 결정적 차이점이 바로 요거를 뜻하는 게 요렇게 바뀌어 있어요. 트리스. 자, 이건 어떤 논리 구조 때문이냐? 바로 이겁니다. 얘는 리간드 자체 이름에 보이세요? 리간드 자체 이름에 다이, 트라이 등의 개수 접두사 표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 리간드를 에틸렌 다이아민이라고 불렀잖아요. 여기에 이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이라는 말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알겠죠? 요런 게 들어있는 리간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이 이제 보통 킬레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 두 자리 킬레이트라고 했죠? 기억나요? 이런 킬레이트들 이름에 이런 식의 다이, 트라이 등의 이름들이 보통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들어가는 게 보통 킬레이트들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논리 구조를 어떻게 잡냐면 그런 표현들이 들어 있을 때 그러한 리간드의 개수 접두사가 바로 트리스 같은 거예요. 지금 이 트리스는 숫자 뭐를 뜻하고? 3개를 뜻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트리스는 3개고요. 비스라는 표현은 3개를 뜻하고요. 2개를 뜻하고요. 3개는 했고
내는 비스 트리스 테트라키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요거는 4개를 뜻해요. 당연히 5개, 6개도 있겠지만 이거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스 트리스 테트라키스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비스 트리스 테트라키스를 쓸 때는 세 번째 그 리간드의 괄호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자, 에틸렌 다이아민이라고 해서 이 괄호를 묶었죠. 무슨 말 알겠어요? 왜겠어요? 이 다이하고 이 트리스의 논리 구조를 헷갈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들어있는 리간드들은 이런 식으로 괄호 표시를 해서 논리 구조가 헷갈리지 않도록.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용하는 접두사가 트리스, 비스, 테트라키스 이런 거다. 이런 것들도 그 옥스퍼드 책 연습 문제에 나오니까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웬만한 연습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당연히 8장 연습 문제가 있을 건데 그 8장 연습 문제에 이렇게 이름 뭐 붙이는 녀석들이 있으니까 그거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179페이지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섰죠? 자, 지웁니다. 네. 그거 뭐더라? 캐나다 가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 여러분, 그지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좋아요. 그래. 영서는 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뭐 브루나이 공화국 이런 데서? 그건 아니에요? 그래. 그 캐나다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나는 메이플 시럽. 단풍잎, 그죠? 그래, 하여튼 그거. 그리고 캐나다 하면 보통 뭐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캐나다에 대한 왜 특별히 부정적이? 이 캐나다 놈들! 말면서 그래요? 뭐 엄청, 꽤 긍정적이잖아요. 뭐 살기도 좋다고 하고. 근데 그 캐나다가 저번 주인가? 50도까지 올라간 거 알아요? 그 캐나다 관측 역사상 최고 온도 49.5도 나왔대요. 49.5도. 49.5도가 일주일 지속돼서요. 900명 돌아가셨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굉장히 하여튼 심각합니다. 당연히 무슨 영향이겠어요? 지구 온난화 알겠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영향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올 것 같은데 뭐 여하튼 뭐 갑자기 날씨가 더워서 그런 얘기죠. 여러분 50도에서 살 수 있겠어요? 50도? 그 얘기 듣고 좀 난 무섭던데 약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다. 네.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나는 되게 막 한 번씩 이렇게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언제 놀라냐면요. 우리나라 사과, 그러니까 여러분 사과 알죠? 사과. 애플은 우리나라만 나요? 전 세계 다 나요? 웬만한 나라 다 나죠, 그렇죠? 중위도권에서 다 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는 어디서 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배하고 사과, 그게 우리나라예요. 정말이에요. 저 유럽이나 미국 가서요 사과 직접 먹으시면요, 유럽과 미국의 사과는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진짜 맛있게 생겼는데 실제로 딱 먹으면 별로 맛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사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 맛있어요. 그래서 왜 사과를 이렇게 칵 물면 안에 꿀 들었다 하는 거 있잖아요. 딱 먹으면 이게 막 사과 향기도 팍 나고 막 사과가 단단해갖고 이렇게, 왜 사과도 이게 딱 씹어도 버석한 사과 있잖아. 오래된 거 그 맛없잖아. 그러니까 딱 씹을 때 아삭한데 안에 꿀을 팍 들고 그 다음에 신맛도 살짝인데 단맛이 꽉 있는 이런 사과, 그런 사과는 대한민국밖에 안 나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맛있는 사과예요.
반면에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과일이 맛없는 사과예요. 사과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맛없는 사과처럼 싫은 게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은 맛있는 사과처럼 맛있는 과일이 없어요, 진짜로. 그 정도로 한국의 사과는 정말 한국의 자부심 중에 하나인데. 네? 차키, 제가 차키를 거기 제가 세워놨는데? 진짜요? 예,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네, 주차를 내가 잘못했나봐요.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내가 방금 내가 사과 얘기했는데 갑자기 농업진흥청에서 누가 나오신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내가 사과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사과를 좋아하니까 사과에 대해서 민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건 요즘 사과가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여러분만 할 때는 진짜 맛있는 사과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는 아무 흔한 사과를 사도 되게 맛있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있는 사과를 요즘 찾으려고 하면요, 되게 귀해요. 진짜 귀해요. 왜?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약간 흐려져서 그래요. 사계절이 뚜렷해야 사과가 맛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사계절에 봄하고 가을이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사과 맛도 달라지는 거예요. 난 그런 걸 느낄 때 되게 무서워요. 내가 여러분만 할 때는 맛있게 먹었던 사과가 지금 내 나이 때 돼서 그 사과의 맛이 바뀐 거야. 이런 거 안 무섭냐고. 나 무섭거든요, 진짜로. 진짜로 이게 지구가 변하는구나, 환경이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무섭긴 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여러분들 나중에 학교에 졸업하고 환경과학 쪽에 이제 연구하고 정사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하튼 겸사겸사해서 날씨가 더워서 얘기해봤습니다. 자, 지운다. 보자. 에잇. 자, 두 번째. 배이화물의 이성질체. 배이화물의 이성질체. 영상 이거 좀 녹화 잘 되고 있죠? 오케이. 자, 이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재는 없습니다. 이거 좀 알아봅시다. 2.0. 자, 아이소모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얘는 우리말 번역으로 이성질 현상. 자, 이거에 대한 좀 일반적인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성질체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죠? 안 들어봤어요? 영상 들어본 적 있죠?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그 이성질체에 대해서 조금 전문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그걸 조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1. constitutional isomer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constitutional isomer. 자, 얘는 우리말 번역이 뭘까요? 얘는 우리말 번역.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 이게 영어로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이게 단어가 뭔 뜻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말 번역으로 바로 크초 이성질체입니다. 어머! 단어 틀렸어. 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isomer. 형용사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구초란 말이 있죠. AL은 형용사형 전미사일 거고요, 알겠죠? 자, 구초란 말의 뜻이 뭐냐? 바로 원자와 원자 사이 결합 슌셔를, 그것을 구초라고 합니다.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 슌셔. 보이시죠? 보이죠? 자, 그러면 constitutional isomer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서로 구조가 다른 이성질 관계를 그걸 constitutional isomer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얘를 아주 많이 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탄소 5개에 뭐 슈쇼 12개. 자, 요런 예를 한번 들면 자, 탄소 5개, 수소 12개면 구조가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돼 있는 녀석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녀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혹시 여러분 이런 표현 배운 적 있죠? 배운 적 있죠? 자, 얘도 탄소 5개, 수소 12개여서 분자식과 분자량이 똑같지만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넘버링을 좀 해보면 1, 2, 3, 4, 5 얘는 1, 2, 3 이렇게 표현을 하면 보시다시피 2번에는 1번, 3번에 탄소가 붙어 있고 그 외에 슈쇼가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2번 탄소에 1번, 3번의 탄소뿐 아니라 또 다른 탄소가 또 붙어 있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원자에 어떤 원자가 붙어 있느냐의 방식, 그걸 구초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다면 이 둘은 분자식은 같지만 같은 분자예요, 다른 분자예요? 다른 분자이고 이때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 constitutional isomer의 관계다 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 이제 기본이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근데 이때 여기에서 아이고 얘 또 어떤 관계가 있느냐. 두 번째 또 하나 꼭 기억할게. 스티리오 아이소머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스티리오 아이소머. 자, 얘는 우리말 번역이 뭘까요? 스티리오 아이소머. 얘는 우리말 번역이 뭘까요? 바로 립체 이성질체입니다. 이런 단어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저 스티리오 아이소머의 정의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서로 컨스티튜션 요거는 같지만 컨피겨레이션 이 다른 관계입니다. 요걸 스티리오 아이소머라고 합니다. 보이죠? 보이죠? 오, constitution 이건 어디 있는 거예요? 그건 여기 있는 거고요. 바로 우리말로 구조로 번역했던 거죠. 그러면 구조가 아예 다르면 그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구조가 아예 다르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구조 이성일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성일체가 있을 수 있냐면 구조는 같아요. 구조는 같은데 이상하게 겹쳐지지 않는 다른 이성질체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걔네들이 이성질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이 경우 컨피겨레이션이라고 해요. 우리말 번역은 배열. 그러면 컨피겨레이션 그리고 우리말 번역 배열 이건 무슨 뜻일까요? 배열. 얘는 당연히 수학적인 정의가 있긴 합니다만 그 정의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얘는 몇몇 예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얘는 어떤 예가 있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화학이나 유기화학 같은 것들을 조금 선행을 한 사람이라면 이런 표현을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RS 혹은 이렇게 됐어요? 좋아요. EG 이 표현을 들어본 적 있죠?
그리고 시스 트랜스. 요런 구분을 배열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요걸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개념 중에 첫 번째 1, 스티리오 아이소머라고 하는 스티리오 아이소머 했지. 바로 이넨티오머라고 하는 컨셉이 있습니다. 이넨티오머. 자, 우리말 번역은 거울샹 이성질체. 자, 이것의 정의는 뭐냐면 서로 스티리오 아이소머 스테레오 이게 철자가 기억이 안 나요. 오 아이소머 관계인데 거울상일 경우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넨티오머입니다. 즉 이넨티오머가 되려면 논리구조상 이넨티오머가 되려면 반드시 스티리오 아이소머를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스티리오 아이소머를 충족해야 그건 거울상 이성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스티리오 아이소머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거울상이 돼야 그걸 거울상 이성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예시를 들자면 뭐 얘는 천지백가리로 많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탄소, 뭐 염소, 메틸, 쇼쇼, 뭐 에틸, 뭐 이런 녀석이 있다고 치자. 자, 그것에 대해서 탄소, 염쇼, 메틸, 에틸, 슈쇼 이런 두 녀석을 비교해 보도록 하자 이런 말이죠. 그럼 이때 이 둘의 구조 어때요? 이들의 구조는 같아요, 달라요? 영서야? 이 둘의 구조는 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똑같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왜? 여기에 번호를 붙여보면 되는데 뭐 편의상 이탄소, 요탄소, 요탄소가 있을 때 1번, 2번, 3번이라고 해보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으로 부여가 될 텐데 2번 탄소에 염소하고 수소가 있고 2번 탄소에 염소하고 수소라는 원자가 붙어있는 방식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 둘은 반드시 뭐다? 보시다시피 반드시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돌려봤을 때 겹쳐지지 않는다는 거 알죠? 그래서 구조가 같은데 겹쳐지지가 않네? 그러면 어떤 요소가 겹쳐지지 않는지 살펴보았더니 바로 여기에 있는 2번 탄소를 토대로 뭔가 기하학적인 요소가 나타나더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2번 탄소는 요 경우 S 컨피그레이션, 요 경우 R 컨피그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는데 S하고 R의 구분을 통해 겹쳐지지 않는 녀석이 나타나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할 수 있다? 이넨티오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개념이 요건데 이제 요것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그 다음 개념이 바로 다이아 스테레오머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자, 얘는 우리말 번역이 뭐죠? 다이아 스테레오머 우리말 번역이 뭐였죠? 부분 입체 이성입체입니다. 자, 얘는 뭐냐? 서로 스티리오 아이소머 관계예요. 그런데 자, 아까 얘는 R과 S가 다른과 동시에 이런 식으로 거울상 대칭이 된다는 건 알 수 있죠. 뭐 이런 컨셉들은 배웠을 테니까. 그런데 다이아 스테레오머는 분명 스티리오 아이소머 관계인데 거울상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 경우를 다이아 스테레오머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다이아스테레오모에 어떤 예시가 있느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줄게요. 자, 어떤 예가 있을 수 있냐면 요렇게 바로 요거하고 요거 요런 예가 바로 대표적인 다이아스테레오모의 관계에 있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요 둘은 구조가 어때요? 이 둘은 서로 구조 어때요? 둘은 구조가 같다는 거 알겠어요? 왜냐면 넘버링이 똑같거든요. 이걸 1번 탄소, 2번 탄소, 1번 탄소, 2번 탄소라고 하면 각 탄소마다 수소, 염소 붙어 있는 게 똑같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구조가 같은 거예요. 알겠죠? 구조가 같지만 이때 이 둘은 겹쳐져요? 안 겹쳐져요? 아니 겹쳐지죠. 그 아니 겹쳐지는 이유가 바로 얘는 E, 얘는 D, 얘는 E로 구분하기 때문에 이 둘은 겹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는 잘 봐요. 구조 같죠? 구조 같지만 뭐가 달라요? 배열이 다르죠? 그래서 이 둘은 구조가 같지만 배열이 다른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둘은 우선 스티리오 아이소모 관계라고 해요. 아시겠죠? 우선 스티리오 아이소모 관계인데 이 둘은 거울상이에요? 거울상 아니에요? 거울상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스티리오 아이소모 관계이면서 동시에 다이아스테레오모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얘는 스티리오 아이소모이면서 동시에 이넨티오모인 거고요. 얘는 스티리오 아이소모이면서 동시에 다이아스테레오모인 것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아둘 것. 그런데 어떤 표현이 하나가 있냐면요. 바로 제오메트릭 아이소머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얘 우리말 번역은 뭐죠? 우리말 번역이 바로 기하 이성교체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기하 이성교체. 얘는 다이아스테레오모 중 시스트랜스 관계인 것을 나타내는 관습적 표현입니다. 자, 지금 이 다이아스테레오모 E와 G의 차이로 다이아스테레오모를 표현했죠. 근데 다이아스테레오모는요, RS가 달라져도 다이아스테레오모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분자들 중에는 EG, RS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성일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E와 G로만 다이아스테레오모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기에 있는 RS를 통해서 다이아스테레오모가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이성일체 관계는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알겠죠? 그 중에 아주 제한된 것만 보여드린 건데, 그 다이아스테레오모가 분명한데 그때 우리가 관습적으로다가 요런 걸 시수, 요런 걸 트랜슈라고 우리가 관습적으로 쓰잖아요. 그 시스트랜스 관습이 나타날 때 그때 또한 관습적으로 쓰는 말이 지오메트릭 아이소머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오메트릭 아이소머는 아유팩이 인정하는 공식 표현이 아니에요. 알겠죠? 아유팩에서 이 뭐냐면 추천하는 표현은 말씀드렸다시피 컨스티튜셔널 아이소머, 스티리오 아이소머, 다이아스테레오모, 이넨티오머
이런 것들만 아유팩이 사실은 공식적으로 활용하기를 권고하고요. 지오메트릭 아이소머는 사실은 그 권고를 최근에 금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관습이라는 건 참 없어지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과서에서도 이제 표기가 되고 시험에도 나오기 때문에 저런 표현들을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이것들이 이제 사실은 유기화학에서 주로 얘기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언급하려고 하는 배유결합 화합물에서도 이 이성물체가 아주 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울 것 같겠지만 몇몇 이성물체 문제는요, 진짜 속된 말로 골 때리게 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것에 대해서 내가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설명을 할 테니까 그거를 이제 기대하시고 또 한 10분 쉬었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다녀오세요. 완전 더워. 지금 나나.